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S버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19회차 K리그 1 6경기 분석 공유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과 강원의 경기인데요. 전북은 지난 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지금 현재 1승 1무를 기록 중이죠. 원정팀 강원은 지난 라운드 홈에서 또 포항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시즌 개막한 후에 지금 2연패에 빠져 있어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2승 1무 2패, 최근 5경기는 팽팽해 보이는데 K리그 전체 통산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압도적으로 우세죠. 근데 강원이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은 전부 다 강원이 이겼어요. 전북 홈에서의 최근 맞대결 전적도 3승 2패로 전북이 조금 우세합니다. K리그에서 홈 맞대결 전적도 전북이 8승 4패로 앞서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강원이 승리했죠. 전북은 지난 라운드 개막전과 달리 3-5-2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선발 멤버 중에서 7명이나 교체를 감행했죠. 송범근 골키퍼, 그다음에 최전방의 구스타보,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 섀도우 스트라이커 김보경, 이 4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교체된 멤버로 시작했어요. 김상식 감독의 의중과 달리 새롭게 선보인 전술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다 할 경기력을 선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팀 제주가 좀 촘촘하게 수비적으로 나서자 정석적인 빌드업도 안 됐고 측면 공략도 전혀 안 됐었어요. 오히려 3백 수비 조직이 익숙지 않아서인지 센터백들 사이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허점을 보이기도 했죠.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었는데요. 일류첸코, 김승대, 이승기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 셋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올리긴 했습니다. 특히 이승기는 이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전북 공격 진영에서 유일하게 제 몫을 소화했던 선수 같아요. 지난 시즌 최전방 공격수 바로 밑에서 공격 전개를 담당해줬던 일본인 미드필더 호니모토가 아직은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기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김상식 감독의 의중이 있었겠지만 제주 원정은 전복스럽지 않은 아주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손준호의 공백을 최홍준이 메꿔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북의 경기력은 쉽사리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4-3-3 전술을 바탕으로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죠. 원정팀 강원은 지난 라운드 포항을 상대로 3-4-3 전술로 나섰는데 퇴장징계로 나서지 못한 임채민 자리에는 신세계가 대처했습니다. 마사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한 자리에는 박경배가 출전했고 골키퍼 역시 개막전 울산에게 5실점한 이강현을 대신해서 김정우가 나섰죠. 강원은 개막전 울산 원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도 이렇다 할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유의 패스 플레이를 통한 점유율을 높이지도 못했고 간결하고 빠른 역습 전개도 없었습니다. 전반 20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대원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행운의 선제골로 앞서가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후반 들어서면서는 이제 조재환을 투입하면서 공격진에 변화를 주긴 했는데 오히려 포항의 전술 변화에 휘둘리면서 3골이나 내줬죠. 울산전을 포함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프리킥 실점을 포함해 4골이나 내줬어요. 포항이란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 숫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가담한 상대 수비수들을 못 막으면서 헤딩골을 2차례나 허용했죠. 공격, 미드필드, 수비 전 포지션에 걸쳐서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개막전 울산 원정에서는 폭우 그리고 쌀쌀해진 날씨, 임채민의 퇴장이라는 악재를 겪었고 강원 지역에 내린 폭설로 선수들의 복귀도 6시간이나 걸렸었어요. 여기에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의 경기를 치르면서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아주 컸죠. 지난 라운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전북은 제주 원정에서 새로운 전술에 대한 시도를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죠.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인 만큼 익숙하고 잘하는 전술, 앞선 두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았던 선수들로 구성해서 나설 것 같아요. 특히 공격 진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일류첸코와 김승대가 선발로 출전하면 다득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강원은 총체적 난국이죠. 모든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특히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것이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 강원이 전북과의 2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하긴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최근 맞대결 전적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전북이 많이 우세해 보이거든요. 배당률도 보면은 전북 승에 1.4, 강원 승에는 5.5 이렇게 배당이 분배가 돼 있죠. 두 번째 경기는 울산과 인천 경기인데요. 홈팀 울산은 올 시즌 개막 후 2연승, 지금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정팀 인천은 지난 라운드 홈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울산이 4승 1무 5경기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통산 맞대결에서도 울산이 크게 앞서 있죠. 울산 홈 전적을 보면 3승 1무 1패인데 울산이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을 상대로. 지난 라운드 강주 원정에서 4-3-3 전술로 나선 울산이었는데요. 개막전 엔트리와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중앙 미드필더 강윤구 자리에 이동경이 선발로 나섰고 왼쪽 윙에 김인성을 대신해서 김민준이 나선 것이 좀 변화점이었죠.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과 다르게 광주를 상대로 좀 고전했는데요. 광주가 울산의 측면을 철저히 봉쇄하는 전술로 나섰죠. 특히 이동준, 김태환으로 이어지는 울산 오른쪽 공격 라인이 광주의 측면 수비에 막히면서 힘든 경기를 펼쳤어요. 그나마 김민준이 코너킥 상황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승점 3을 획득할 수는 있었는데요. 선발 출전하는 이동경은 중앙 미드필더로 과감한 슈팅 그리고 공격적인 패스 연결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윤빛그람이 건재한 가운데 강윤구, 이동경 이런 젊은 선수들도 다 제 몫을 해주고 있으니까 선수층이 더욱 두터워진 느낌이죠. 후반 김인성의 교체 투입 때는 그나마 공격이 수월해졌던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는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김인성이랑 이동준 카드가 동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지금 힌터제어, 이청용, 홍철, 고명진 이런 주축이 돼야 될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만큼 이들이 복귀하면 지금보다는 더 파괴력 있는 경기력이 기대되고 있죠. 원정팀 인천은 지난 라운드 대구전에서 개막전에서 선보인 전술과는 좀 변화를 줬어요. 4-3-3 전술로 포백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죠. 김광석, 오반석 이 노련한 센터백들이 중앙에 있었고 오재석이랑 김준엽 출중한 풀백들이 좌우에 배치가 됐죠. 인천의 포백 전술은 예상외로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날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이 포백 앞에 섰던 수비형 미드필더 문지한이었죠.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때론 좀 거칠게 터프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아주 120% 수행했습니다. 문지한이 이렇게 뒤에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니까 수비 부담을 좀 덜어낸 아길라르하고 김도욱이 아주 공격적인 움직임이 살아났습니다. 무고사의 빈자리는 김찬이 나서서 수행했는데 무고사에 비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무고사가 복귀할 때까지는 인천 입장에서 최선의 카드로 보입니다. 측면으로 나섰던 내게봐도 경남 시절을 좋은 모습을 재현하면서 인천 공격진의 한 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죠. 포항전에서 보였던 3백 전술보다 이번 대구전에서 보였던 포백 전술이 한층 더 안정적이었던 만큼 이 포백 수비 전술을 지속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팀 전력이 완성되어 있는 울산이죠. 지난 라운드 광주의 맞춤 전술에 측면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원두재, 윤빛가람이 두 노련한 미드필더들이 경기 운영 노하우를 살린다면 한번 당했던 전술이 또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장담대로 2라운드 꽤 준수한 플레이를 펼치며 기대를 모으고 있죠. 다만 객관적인 전력차가 너무 큰 매치업이에요. 인천은 최근 문수에서 치러진 맞대결에서 3연패 중이죠.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도 모두 울산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울산이 우세가 점쳐집니다. 배당률 역시 울산 승의 1.42배, 인천은 5.50배 이렇게 배당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매치는 제주와 포항의 경기인데요. 제주는 지난 라운드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개막 후에 두 경기 연속 무승부죠. 상대팀 포항입니다. 포항 지난 라운드 강원 원정에서도 3대1로 완승을 거뒀어요. 시즌 개막 후 2연승을 달리고 있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1승 3무 1패 팽팽했습니다. 통산 전적에서도 포항이 살짝 앞서긴 한데 좀 비슷비슷하죠. 최근 제주 홈에서 맞대결을 보면은 5경기 동안 제주가 패한 적이 없습니다. 3승 2무예요. 제주는 지난 라운드 강호 전북을 상대로 아주 대등한 경기를 펼쳤죠. 개막전 성남전에서 보여줬던 부진을 좀 만회했습니다.
2부 리그 시절부터 보여왔던 그 남길 감독의 전략이 주요했는데요. 그 수비적으로 라인을 촘촘하게 세운 뒤 그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 위주의 경기 운영을 했어요. 중앙 미드필더 그 이창민이 이 역할을 작년부터 계속 잘 수행해 왔는데 공격과 수비에 걸쳐서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좋았고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줬죠. 안현범이 그 역대급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올 시즌 제주에 시즌 첫 골을 장식했습니다. 승격을 이끌었던 그 주축 멤버들이 대다수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조직력은 완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수비 조직과 그 미드필더진의 경기 내용은 만족스러운데 주민규가 원톱으로 나선 공격진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왼쪽 엄지발가락 사마귀로 그 오랜 시간 고생했다고 하는데 주민규 선수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톱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새롭게 영입한 장신구 공격수 자와다가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우선은 자와다의 활약에 기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포항은 개막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김기동 감독의 전략이 적중하면서 2연승을 거뒀죠.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신진호와 오범석을 앞세운 미드필드진이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어요. 전반 프리킥 상황에서 김대원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는 불운의 실점을 당하긴 했는데 후반 들어서 김기동 매직이 다시 한번 펼쳐졌죠. 후반 5분 정도에 교체 투입한 고용준이 바로 동점골을 넣었고 강상우의 킬패스가 좋았죠. 강상우를 또 전진 배치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고 세트피스에서 2골을 추가했죠. 주축 선수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를 펼친 포항인데 이제 좀 변수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앞선 1, 2라운드 2경기에서 든든하게 센터백 자리를 지켜온 하창래가 김천 상무로 군입대를 하며 떠나게 됐죠. 외국인 수비수 그랜드가 그 권한규의 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1, 2라운드 잘 나가고 있던 포항에게는 하창래의 이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하창래의 공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포지션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본다면 포항의 우세를 점쳐 볼만 하겠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는 한 3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항이 제주 원정에서 약하다는 것이죠. 포항은 역대 제주 원정에서 30승 19무 34패인데 최근 5경기 동안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이 지난 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눈을 맞으면서 경기를 치렀어요. 그리고 제주로 또 이동해야 했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컸던 만큼 컨디션 유지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수는 그 주전 센터백 하창래의 군입대 공백이죠. 이건 포항에게 불리한 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배당률과는 별도로 이번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와 강주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지난 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어요. 개막전에서 1대1 무승부에 이어서 아직 승리가 없죠. 광주는 연패가 또 길어졌습니다. 강원 울산을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지금 2경기 연속 0대1로 패했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대구가 4승 1패,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압도적이고 통산 6승 5무 6패인데 최근 대구가 크게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대구 홈 맞대결 전적을 봐도 2승 2무 1패, 통산 3승 3무 2패인데 최근에는 대구가 우세해요. 근데 지난 시즌 마지막 대구 홈 경기에서 광주랑 대구가 난타전 끝에 4대6으로 광주가 승리했었죠. 대구가 지난 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패했죠.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3-4-3 전형으로 나섰고 그 주장 김진혁은 다시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어요. 분명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막전 수원FC와의 경기처럼 인천의 미드필드 조합의 힘싸움에서 밀리면서 세징야가 수시로 내려와서 골 배급을 도와야 했어요. 세징야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기 흐름이었죠.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김진혁은 그 코너킥 상황에서 본능적인 골 감각을 뽐내면서 동점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장점인 폭발적인 그 속도감을 앞세운 빠른 역습 전개, 이런 그림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 키핑해줄 공격수의 부재, 그리고 세징야의 역습 파트너의 부재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반 들어 이근호를 투입하며 변화를 노렸는데 개막전과 달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르지뉴도 투입되면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아직 K리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혁을 선발 공격수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무뎌진 대구의 칼끝은 개선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네요. 광주는 지난 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4-1-4-1 전형으로 나섰습니다. 개막전 엔트리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왼쪽 측면에 풀백 이으뜸을 투입하면서 이민규와 함께 울산의 오른쪽 측면 공세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죠. 김호영 감독의 전략이 주요하며 경기는 0대1로 패하긴 했는데 첫 경기에 비해서는 아주 안정된 경기력을 보였죠. 수비형 미드필더 김원식을 중심으로 김종우, 이찬동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조합도 적극적인 압박을 통한 수비 그리고 상대 페널티 박스 쪽으로 적극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시도하면서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펠리피가 빠진 공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엄원상을 원톱으로 내세웠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펠리피가 어느 정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공격력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네요. 윤보상 골키퍼는 지난 수원과의 개막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수차례 선방쇼를 펼쳤죠. 올 시즌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두 팀 모두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는 김진혁 카드를 통한 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 연속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김진혁 선발 카드를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광주 역시 펠리페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 싸움에서는 광주가 우세해 보입니다. 김원식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김종우, 이찬동의 활동 범위가 아주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통산 맞대결 전적은 팽팽했죠. 그런데 최근 5경기 전적을 보면은 대구가 4승 1패로 우세했어요. 지난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도 2승 1패로 우세했고 대구는 지난 시즌 광주를 상대로 3경기에서 9골, 광주는 대구를 상대로 3경기에서 8골을 기록했어요. 대구 홈에서 치러진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무려 10골 주고받으면서 광주가 6대4로 승리했죠. 배당을 보면 대구가 1.74, 광주가 3.75. 배당만 보면 대구가 많이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펠리페가 복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광주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일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성남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성남 지난 라운드 수원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에 아직 승리가 없죠. 서울은 지난 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성남이 2승 3패로 좀 열세예요. 통산 전적에서는 아주 팽팽해 보이죠. 최근 성남 홈 맞대결에서는 성남이 1승 4패로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과 상관없이 최근 맞대결에서 성남이 우승 기억이 별로 없어요. 성남은 지난 라운드 수원 원정에서 그 개막전과 같은 3-5-2 전술로 나서긴 했는데 선수 구성을 좀 다르게 갔어요. 박용지의 파트너로 그 홍시우 대신에 장신 공격수 밀리치를 선발로 내세웠고 수리백 수비 조직은 리차드만 그대로 놔두고 이종성과 박종수가 나섰죠. 김다멜 감독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전에서 무실점을 하긴 했는데 빌드업 과정 등에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비진에 변화를 줬다고 했죠. K리그 데뷔 무대를 치렀던 박종수가 위험만 앞섰는지 위험한 지역도 아니었는데 불필요한 파울로 전반 한 39분 이때쯤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죠. 악재였어요, 악재. 2m가 넘는 뮬리치는 제공권보다는 발밑이 더 좋은 선수였습니다. 헤딩 능력은 특출나지 않았고 그냥 머리에 맞추는데 급급해요. 근데 오히려 오른발 슈팅 감각이 아주 돋보였었죠. 성남은 후반 마상훈을 투입하며 3백 라인을 재정비하긴 했는데 그 수원의 탄탄한 미드필드진을 상대로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 위기에서 탈출했던 성남인데 경기력이 크게 나아진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종수가 퇴장당한 그 퇴장징계 공백은 마상훈, 이창용 등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이 지난 라운드 수원FC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박진석 감독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죠. 4-3-3 전용으로 개막전과 같은 멤버로 나서면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베스트 11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서울은. 기성용은 허벅지 부상 우려와 달리 훨씬 좋아진 컨디션으로 국가대표급 경기 운영 능력을 보였고 환상적인 롱키 패스를 한번 보여줬죠. 오스마르 역시 건재했고 기성용 오스마르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팔로세비치는 좀 맘 놓고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나성호는 역시 국가대표 공격수로서의 품격을 선보이면서 2골을 기록했죠. 확실히 그 폭발적인 스피드는 아주 탁월해 보였습니다.
다만 서울은 이상하게 전반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몇 차례 발생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는데요. 기성용, 옥스마르, 그 기스마르 조합이 확실히 뛰어난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수비 진영에서 뭐 불필요한 패스 전개에 따른 미스는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뭐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긴 했는데 상대팀 수원FC의 슈팅이 두 차례나 골대에 맞는 행운이 서울을 돕기도 했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경기력이 한층 안정된 서울이었습니다. 나상호의 합류로 공격진도 숨통이 트였죠. 홈팀 성남의 기세는 내리막이고 원정팀 서울의 기세는 아주 상승세죠. 기성용이 재기량을 발휘하며 서울의 공격력이 아주 무서워졌어요. 공간 침투가 뛰어난 그 나상호, 조용국을 바탕으로 기성용과 오스마르 이 두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방에 넘어가는 공격 전개는 파괴력이 엄청났죠.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쫄릴 거예요. 서울의 미드필더 조합과 공격 전개에 성남이 제대로 대처하기 아주 힘들 것처럼 예상되거든요. 성남은 아직 최적의 베스트 11을 맞추지 못한 느낌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죠. 프로토 배당을 봐도 성남승은 3.1, 서울 2.0으로 서울이 우세하게 보고 있죠. 저희도 서울이 우세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삼성 경기입니다. 홈팀 수원FC는 기대와 다르게 성적은 좋지 못해요. 1무 1패인데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원삼성은 파죽의 2연승이에요. ACL에서 그 좋은 기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1승 4패, 수원FC가 좀 열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수원FC 홈에서 맞대결도 3패, 홈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수원FC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수원FC는 개막전에서 선보인 경기력을 통해서 큰 기대를 모았는데 이 주전 공격수 양동현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지난 라운드 무너졌죠. 서울 원정에서는 김승준이 최전방에 나섰지만 김승준 선수가 양동현 같이 그런 듬직한 스타일의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뭐 이를 고려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도 공격 상향이 짙은 그 한성규를 내세우면서 제로톱에 가까운 운영을 펼치긴 했죠. 서울 미드필더 조합에 맞서서 정재용, 이영재 조합은 뭐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활동량,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죠. 서울에게 3골을 내주며 0대 3으로 크게 지긴 했는데 경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대등한 모습이었죠. 슈팅도 15개나 시도했어요. 서울을 아주 대차게 두드렸죠. 특히 정충근과 한승규의 그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이 없다 보니 공격 전개를 할 때 페널티 박스 언저리에서 중거리 슈팅에 의존한 것이 조금 아쉬웠죠. 3실점을 허용하긴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진과 풀백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어요. 다만 공격진의 아쉬움인데 라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라스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뭐 뚜렷한 활약이 없었거든요. 양동현의 대체 자원은 빠르게 수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정팀 수원 삼성은 지난해 12월 ACL에서 이어온 좋은 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난 라운드 성남을 상대로 개막전과 동일한 구성 그리고 동일한 전술로 나왔어요. 한석종의 안정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앞선에 있는 김민우와 고승범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고 왼쪽에 이기재, 오른쪽에 김태환은 측면을 말 그대로 휘젓고 다녔죠. 수원의 미드필드 조합은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위협적인 조합으로 보여집니다. 개막전 광주전에 이어 성남전에서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펼쳤어요. 성남전에서 14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성남 골문을 두드렸는데 김민우의 그 환상적인 발리 슈팅 이거 한 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최전방 골게터의 부재가 문제인데 원톱으로 나서고 있는 김건희가 전형적인 골게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선호하는 게 예전에 그 설기현 감독 스타일로 특히 김건희 선수 박스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슈팅하는 걸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예요. 니콜라우 역시 뭐 출전 시간이 늘리긴 했는데 인상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고 후반 30분에 들어온 제리치는 아직은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은 골 결정력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 경기 운영을 잘해놓고도 패하는 그 젖잘싸 경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수원 삼성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다들 예상하겠죠. 근데 다만 이번 경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원의 골 결정력 부재죠. 두 경기를 치르는 동안 40개에 가까운 슈팅을 시도했는데도 두 골에 그쳤어요. 특히 지난 경기 성남전에서는
전반 40분경에 상대 수비수가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이거 한 골에서 그냥 그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이번 경기가 로컬 더비라는 점이죠. 일반적인 리그 경기와는 아주 다르게 흘러갈 양상이 커요. 이 더비의 특수성, 누가 진정한 수원의 주인이냐를 놓고 이 두 팀 구성원 모두가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자세로 나설 거예요. 이 수원FC가 예전 수원시청 시절을 포함해서 두 팀이 공식전 6차례 맞대결을 했는데 5차례가 한 골 승부였습니다. 현재 흐름상 수원 삼성의 우세가 예상되긴 하는데 4차례 맞대결을 펼쳤던 그 2016년 시즌에 비해서 수원FC 전력이 올해는 크게 부각돼 있죠. 수원FC도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이 우세를 예상하긴 하는데 더비의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9회차 K리그 1 6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승무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